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보는 조간딱풀 8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본인이나 국가 경영자, 지도자의 실력, 능력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3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 홍수가 밀어닥쳤고, 지금 장맛비가 건 4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값 파동, 온 국민이 다 실망한 부동산 정책, 피해를 보는 그런 부동산 정책, 이것 때문에 이 3대 위기가 닥쳤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왕좌왕하고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 주요 신문들도 그 부분을 짚은 것이 많습니다. 우선 이 부동산 파문에 대해서 조선일보 1면부터 보시죠. 집값 계속 뛰는데 문 대통령 부동산 대책 효과. 집값은 막 계속 뛰어오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일면 톱입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이죠.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인표를 했다. 그러니까는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안 바꾸고 정책을 계속 강화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입니다. 과열 현상이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중앙일보 이면은 또 비슷합니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대책 효과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7월 전셋값은 역대 최고 수준인데, 전셋값이 임대차 보호법 그 영향으로 주택값이 막 전셋값까지 치솟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 지금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 폭탄을 맞아서 아우성인데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OECD에서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알고도 그러는지, 아니면은 정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원고를 써줘서 그냥 대본을 그냥 읽는 것인지, 그러면 대통령이 대독 대통령이죠. 누군가 원고를, 누군가 길을 막는 사람들이, 참모가 원고를 써주면 그것을 그대로 읽는다면은 그것은 무능한 겁니다. 무능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국정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민심과는 전혀 딴판, 현실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은, 본인이 지금 진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정부에서 이 진단을 잘못하면은 처방이 다르게 나오죠. 지금 진단이 이렇게 지금 뭐 안정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영민 유임하기로 한 것, 이것도 사람을 안 바꾸고 정책을 그대로 가겠다는 이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 3면을 보시죠. 한겨레 신문은 친정부적이죠. 일단 위에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시면은 불낸 집은 가만히 있고 옆집만 여권도 김상조, 김현미 책임론 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낸 집은 어디입니까? 부동산 정책을 위반을 한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정책실장 밑에는 3명의 수석비서관과 2명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경제보좌관도 있고, 수석비서관 중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밑에 이호성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비서실에서, 청와대는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3개가 있습니다. 자, 정책실에서 부동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책실은 가만히 있고, 이 비서실에서 노영민 실장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그렇고 각종 수석 비서관들이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니 주택을 팔래, 자리를 뭐 나올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니 비서실에서 뭐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우선은 그 노영민은 그냥 그대로 또 있고, 같이 사표 내는데 있고, 정무, 민정 이렇게 바꾸는, 이것이 과연 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인지,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아무 책임 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홍수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홍수에 대한 인식,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비 피해가 인명피해, 재산피해 뿐이 아니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놓고 또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더 막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피해를 더 크게 했느냐, 뭐 이런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4대강 사업에 빠진 섬진강 쪽에서는 범람을 하고 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한 낙동강이나 이런 쪽보다는 하지 않은 섬진강 쪽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래도 이 4대강 사업의 효과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와중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건데요. 자, 중앙일보 3면을 보시면 이겁니다. 이슈 홍수 영향 공방, 이렇게 해서 4대강 탓이냐 4대강 덕이냐 논란이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대통령도 나서서 따져보자 이랬습니다. 지금 어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따져보자, 4대강 때문에 홍수가 피해가 크냐 작냐 따져보자,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4대강 보호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정 분석할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호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 및 평가를 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 전에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4대강 사업 직후에 지류와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4대강 본료 사업을 이명박 정부 때 추진을 했죠. 추진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 그 지류 사업, 이것이 좀 흐지부지 되다가, 원래 본료 사업을 하면 그 옆에 지류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흐지부지 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예 그것을 중단을 시키고 지류 사업 하지 않고 오히려 원래 본료 사업까지도 다 원위치 시키는 그런 그 정책들을 펼쳤죠.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지류 사업까지 다 했으면 이번 홍수에도 상당히 좀 피해가 적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그런 거 따져보자, 대통령이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기회다, 이 인명피해가 난 이 상황에서 기회다, 따져보자. 그러면은 이 기회는 아닙니다. 일단 복구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따져봐도 됩니다. 이것이 기회가 아니죠. 근데 그것을 마치 정치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기회다,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재난 극복한 뒤에 이것은 해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 홍수 문제까지도 전임 보수 정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기 상황, 또 코로나에 따른 경제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기적 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적 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도 코로나 방역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고,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가고 있다, 이렇게 자아자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정책도 밀어붙이고 막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초종자들이 있습니다. 그 초종자들을 믿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일종의 국민 갈라치기인데, 어제 제가 송목근 혼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갈라치기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홍수 이야기하는 것, 코로나 이야기하는 것, 뭐 부동산 정책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국민 갈라치기에서 본인 문재인 정권을 열성적으로 따르는 그 지지자들을 막 결집을 시켜서 그 동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그 전략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수사하려는 검찰과 정권을 사수하려는 검찰로 딱 둘로 딱 쪼개놓고 정권을 사수하려는 검찰에 힘을 막 몰아주는 각종 요직을 다 갖다 안겨주는 그런 인사를 했죠. 며칠 전에.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사 이슈도 이겁니다. 검찰 갈라치기의 결정판, 바로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소동이죠. 소동입니다.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의 전 기자, 이 사건인데 지금 검찰이 이동재를 기소를 하면서 이 한동훈과의 공모관계 엮어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 이동재 기자의 이 좀 과한 취재 욕심, 이것이 화가 됐다. 뭐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경향신문 8면에 난 짤막한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 기사가 별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한동훈 그리고 전 채널 A 기자 메시지 수백 건 주고받았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가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자,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수백 건의 메시지. 수백 건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으면 막 긴밀하게 막 소통을 하고 막 이런 느낌을 주죠.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발 기사입니다. 그 형사 1부 정진웅 부장검찰, 난투극을 벌인 정진웅이 하는 그 검찰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팀, 수사팀에서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 사이 오고 간 카카오톡 수, 그리고 발신 횟수를 수백 건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검언 유착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지 못했다. MBC 보도 전에 한 달 보름간 카카오톡 로그 기록서 확인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이. 그러니까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한 정진웅 팀이 그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에 카톡 대화가 수백 건이 있었는데, 대화가 기록만 있지 그 안에 대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 자료로 내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공무관계를 적시하지 못했다. 이것이 한겨레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결국은 그 수사팀에서 흘려준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카카오톡 수백 건, 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를 했겠죠. 취재를 했는데 아마 오늘 아침 조간신문 기사 마감 시간까지 이 기사가 취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취재가 안 돼서 그런지 이 종이신문에는 이 신문들 기사가 나온 것이 없는데, 그 이후에 취재가 된 결과들이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신문에는 실지 못하면은 이 기사 마감 시간이 지나서 실지 못하면은 요즘에는 인터넷판에다 실죠. 각 언론사 인터넷판에 기사를 다 올립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신문에 싣고 했는데, 요새는 인터넷의 발달이 돼서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쪽에다 특종을 뺏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바로 올립니다. 자, 이 문제를 중앙일보가 가장 먼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 일종의 반박 보도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이 인터넷에 실린 겁니다. 본지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동재 공소장 보니, 자, 검찰이 한동훈 공모 아닌 걸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이렇게 좀 어제 경향신문과는 좀 반대되는 기사죠. 똑같은 자료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것은 공소장을 입수를 한 겁니다. 이동재에 대한 공소장, 그 공소장을 분석을 하니 이 한동훈 검사장과 수백 회 연락을 나눴다고 공소장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씨 쪽이 연락을 해와서 그 이동재 기자에게 연락을 해와서 이 공소장이 있는 겁니다. 검찰과 함께하는 부분이 부정돼서 진행이 어렵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이동재에게 보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카카오톡 수백 건이라는 것은 한 번 대화할 때마다 한 건이죠. 내가 하나 올리면 한 건이고 하나 올리면 또 한 건이고, 이렇게 해서 그 같은 내용의 대화를 가지고 한
2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20건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수사 방향에 대해서 또 자문을 구하는 이런 카카오톡을 한동훈에게 보냈습니다. 보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응답을 한 게 없다는 이야기죠. 응답을 한 게 없고 이렇게 되니 나중에 오히려 이철 쪽에서 검찰과 함께 하는 부분이 부중돼서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이렇게 됐네요. 전화가 15통, 1월 26일부터 MBC가 보도된 게 3월 31일이죠. 근데 1월 26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이동재와 한동훈 전화가 15통, 보이스톡 3번,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모두 327회. 그러니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낸 거 그것을 다 해서 수백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경향신문에 그 기사가 처음에 났던 것 같습니다. 이 3월 6일에 지모 씨, 제보자 X라는 이 사람 있죠. 이것을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 비슷하게 했던 지모 씨가 이동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이겁니다. 약속한 부분, 검찰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부정되어 있어서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겠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과 협조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모 씨와 신라젠 이철 씨 쪽에서 이것은 더 이상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들을 마치 검찰 한동훈과 이동재가 공모를 한 것처럼 MBC에 제보를 하고 보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렸고, 또 한동훈 검사장과 유심칩을까지 압수수색하러 온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난투극도 벌어지고, 또 그것이 그런 일들이 결국 며칠 전에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결국은 실체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도 인터넷판에서는 냈습니다. 조선닷컴에서 채널A 정기자 공소장엔 한동훈 공모 서먹힌 건 없었다. 자, 공소장을 살펴봐도 공모한 서먹힌 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와 같은 내용이고, 이것은 오늘 아침 7시 5분에 수정된 기사인데, 공소장 전문도 조선닷컴에서는 실었습니다. 공소장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했다. 자, 이런 기사가 지금 인터넷판에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태산, 명동, 서일필 이런 이야기가 있죠. 태산이 울 것처럼 떠들었지만은 결국 나온 것은 쥐 한 마리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취재 의혹을 가하게 버린 한 기자, 이 기자를 포착을 해서 그것을 한동훈과 엮어서 결국은 윤석열을 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시나리오를 짜고 검찰 갈라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정권 차원에서 일들을 벌인 정치 공작 정치 흔적까지 있는 그런 일이 이번에 이른바 말하는 검언유착 사건인데, 결국은 이것이 검찰과 언론이 아니고 권력과 언론, 검언유착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었음이 이 실패한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것이었죠. 정치적으로 이 수사를 하면서 검찰까지 갈라치기를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요 기사는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동아일보 이면 공고해진 대법원 진보벨트 한 명 더 합류된 전원 합의체 가반이다. 자, 대법원 판사들 쭉 있고 성향까지 있죠.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번에 권순일 대법관이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한 명을 임명 제청을 했는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이죠. 이흥구
이형구 판사가 대법관이 됐는데 이형구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과거 학생 시절에. 그런데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판사가 대법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형구 대법관을 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권순일이었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34년 뒤에 대법관에서 물러나면서 그 자리에 국보법 유죄를 받은 이형구 판사가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보법 사건이, 국가보안법 사건이 만약에 대법원으로 올라와서 누구에게 배당되냐? 뭐 저는 합의체에 배당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각 부에 배당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형구 대법관 쪽에 국보법 사건에 배당되면은 무조건 무죄겠네요. 조간 딱 풀렸습니다.